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수술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 그럼 서울대 병원 지금 현장 기자 나가 있거든요. 표선호 기자가 준비 중인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표선호 기자 지금 서울대병원에 나와 계시죠? 네, 서울대병원 앞입니다. 자, 우선 먼저 오늘 피습 사건 당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일어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대양동에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며 다가온 뒤 갑자기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쓰러진 이 대표는 현장에서 손수건으로 지혈을 받고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이곳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의 열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우발 상황 관리를 위해 경찰관 41명이 배치 중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 의식은 명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경정맥 손상이 의심돼 추가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가족의 요청으로 헬기를 통해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이곳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현재는 검사를 마치고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병원에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 대표를 찾아오고 있고 지지자와 취재진들도 대기 중인데요. 이 대표의 정확한 건강 상태는 수술 결과가 나오는 저녁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인을 해달라. 이렇게 접근해 흉기 테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직 접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모습 그리고 관련돼서 이제 민주당에서 짧게 좀 설명을 내놓은 것도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167만 제곱미터가 되겠고 우리 정치권이 분발해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께서 미래를 희망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119 불러 빨리! 119 불러 119! 119! 우리 기자분들 뒤져 빠지고 있어요. 어? 대표님!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재 대표님 상태와 관련해서는 의료진들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저게 오전 상황이군요.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수술 중인 걸로 좀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황을 좀 시간대별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오전 10시 27분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얘기 듣고 뭐 얘기 좀 설명도 좀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일정이 끝난 뒤에 양산으로
평산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방문을 위해 이동하는 상황이었어요. 차량으로. 그런데 갑자기 지지자 행세를 한 신원 미상의 남성 흉기로 습격을 당한 겁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검거가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났죠.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일단 급하니까 인근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병원입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조금 넘겨서 검사 및 응급처치가 있었고요. 오후 1시쯤에는 헬기로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오후 3시 20분쯤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다 그러죠. 당시에 서울대 병원에 도착했고요. 지금 수술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시간은 많이 걸지만 이 순간순간 굉장히 긴급한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수술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지는데 그럼 서울대 병원 지금 현장 기자 나가 있거든요. 표선호 기자가 준비 중인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표선호 기자 지금 서울대 병원에 나와 계시죠? 네, 서울대병원 앞입니다. 자, 우선 먼저 오늘 피습 사건 당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사건이 일어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 부산 강서구 대양동에서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차량으로 이동 중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며 다가온 뒤 갑자기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쓰러진 이 대표는 현장에서 손수건으로 지혈을 받고서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이곳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cm의 열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우발 상황 관리를 위해 경찰관 41명이 배치 중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표 의식은 명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경정맥 손상이 의심돼 추가 대량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어 조금 더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가족의 요청으로 헬기를 통해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이곳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현재는 검사를 마치고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 병원에는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 대표를 찾아오고 있고 지지자와 취재진들도 대기 중인데요. 이 대표의 정확한 건강 상태는 수술 경과가 나오는 저녁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 과연 누구일까? 도대체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 이게 지금 또 밝혀내야 할 지점이거든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항을 좀 정리했는데요. 내용 화면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 습격 용의자 현장서 검거가 됐는데요. 60대 남성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어요. 나이는요. 60대로. 그리고 흉기가 한 18cm 이 정도. 그리고 인터넷으로 구입했다고 지금 뭐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접근할 때 지지자로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인 요청을 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요. 이 머리에 종이로 된 왕관 형태를 썼는데 거기에는 내가 이재명이다. 자, 이런 글자 쓴 거 보면 누가 봐도 아, 지지자구나 이렇게 좀 인식이 되거든요. 이런 문구가 적힌 종이 왕관을 착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접근을 했다. 자, 경찰은요. 피의자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다. 이렇게 좀 알려진 상황입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런데요. 이 용의자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13일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을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그때 당시 영상 사진을 돌려보니까 그때도 이 사람이 여기 있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추정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따라다녔다는 뜻이 돼요, 지금요. 뭔가를 의도를 갖고 그리고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요. 일단 저 부분은
지난달 13일 부산에 지금 용의자가 있었는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사진상으로는 그 현장에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아, 그렇다면 만약에 저게 명확하게 확인이 된다면 뭔가를 계속 의도를 갖고 따라다녔다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현장, 오늘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튜버가 한 분 계신데요. 진정화 씨입니다. 진정화 유튜버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거든요. 당시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정화 유튜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왔습니다. 네. 예, 현장에 지금 계셨다고 해서 저희가 전화를 연결 좀 했는데, 네. 당시 그러니까 근처에 이재명 대표 근처에 계신 걸로 알려졌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는 한 1m 정도 위에 있었고요. 바로 앞에서 촬영하고 있었고요. 예. 네, 풀단 뒤에서 바로 촬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 풀단은 어차피 근접이라 그분이 한 것이 안 찍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다 거기서 끝나고 행사 끝나고 나오면서요. 기자들이 옆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했는데 그리고 뒤에서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안심을 시킨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에 있는 지휘자들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진 한번 찍어달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오. 그냥 옆에 살포시 와가지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예. 좀 의심스러웠고 오.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훅 들어와가지고 앞에서 원래는 이게 경호도 문제가 있긴 있어요. 옛날에 제가 대선 때부터 다녀보면은 예. 전문 경호 인력이 오면 앞에를 봤거든요. 예. 앞에서 사람 경계라는 팀이 2명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이제는 대표님이 이제 경호할 때면 현지 경찰서에서 현기대나 기동대가 오면 그분들은 전문 경호 인력은 아니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빈틈이. 그런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사진 찍어달라고 손 쭉 내밀면서, 예. 이제 오른쪽에서 흉기가 대표님 쪽에 향한 거죠, 그게. 그리고 사진을 찍어달라. 그리고 뭐 사인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습니까 현장에서? 저는 사진만 찍어달라고 들은 것 같아요. 사진만. 네, 볼 때는. 예. 그러니까 왜 보통 그 지휘자들은 사진 찍어달 때 조용히 말하거든요. 근데 크게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원래는. 그리고 그분이 지휘자가 뭐 저번 달에 현장에 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한 2년 넘게 보면은 그분 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 뭐 지휘자도 여기도 있고 뭐 서울중앙지법에도 집에 가도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많이 안 왔어요. 오늘 이쪽에는 또 양산에 가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처음 봤는데 부산에 이쪽에 계신 지휘자구나만 생각을 했죠. 예. 그리고 그렇게 머리에 꽃가루를 하시는 지휘자분들이 그렇게 코스프레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아, 다 티켓 정도. 이분이 예. 네, 저 이분이 뭐 종이로 된 왕관 형태를 뭐 착용을 했다는데 거기에 뭐 나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쓰면서 접근했기 때문에 많은 그쵸. 분들이 지지자로 인식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유성영 총경 나왔을 때도 가서 관심도 보이고 막 하니까 예. 지휘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한쪽같이.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데 이제 곧바로 쓰러진 모습이 좀 나와 있는데 네. 주변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쓰러졌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알려지는데 혹시 현장에서 좀 들으시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전해드신 내용이 있습니까? 들리지는 않았어요. 대표님이 그렇게 해서 뭐 비명을 지르시거나 그러지 않고 기자분들이 놀래서 여성 기자분들이 비명을 질르셨죠. 여성 기자분들이 순간 놀래시니까 다들. 대부분 20대 기자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자, 그리고 피의자는 네. 현장에서 바로 이제 체포가 되고 제압이 됐는데 네. 그 피의자의 모습은 좀 어땠습니까? 뭐 당당한 기색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 행위를 한 다음에 뒤로 빠질 때 경찰 3명 정도가 제압을 했거든요. 예. 근데 좀 그냥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뭐 저항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저항을 할 수가 없죠. 경찰 3명이 60대 남자를 제압하는데 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들이. 아, 그리고 뭐 주변에 계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요. 네, 놀랬죠, 다들. 근데 그 당직자들은 좀 차분하게 신고하고, 그다음에 조정재 사무총장이 옆에서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서영교 의원이 예. 혹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분이 계시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직 조금 더 밝혀져야 할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들여다볼 지점도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정화 유튜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장에 계셨던 분 목소리까지 좀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박성준 네네네. 의원님,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앞서서 잠깐 화면을 줘야 되는데 그 13일, 지난 13일 모습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볼까요? 그거 보면은 이 지금 현장에서 이제 오늘 체포가 된 이 용의자 지난달 13일 부산 행사가 있었어요, 일정이. 그때도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여기도 혹시 따라다닌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경찰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살인의 의도성이 있는 것인지 또 어떤 계획성이 있는 것인지 계획 범죄인지는 이제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그룹으로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단독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저런 상황이 있다 보면 단독으로 좀 움직였을 가능성이 큰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대변인이다 보니까 예. 당대표 수행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게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대표가 갔을 때 기자들이 이제 에워쌉니다. 기자들이 일단 대부분 맨 앞에 기자들이 있어요. 전면에 에워싸기 있어. 때문에 예. 그린 다음에 앞에 이제 그 화면에도 보시겠지만 그 풀단이라고 해서 카메라 기자들이 앞에 다 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유튜브가 서 있고. 통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대표 뒤를 따라간단 말이죠. 아. 근데 저기는 이제 앞에 가서 그러니까 뭐냐면 뒤나 옆에는 지지자들 말고도 대부분 이제 그 당직자라든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경호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예. 이렇게 보면. 근데 저 앞에서 들어오다 보면 앞에는 경계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전면에서 바로 다가오는 거죠. 전면에서 바로 들어오고 저 자세하게 저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범행하는 그 순간을 보면은 예. 순식간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찰나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그 내용을 보면 이 현장을 예. 상당히 자세히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피의자가. 그렇다면 왜 그러면 지금까지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지지자가 뒤에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기자 뒤에서 바로 대표를 앞에서 공격하는 예. 모습을 볼 때는 보통의 이 취재 현장에 대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앵커가 이제 질문한 것처럼 그러면 이 현장에 여러 번 다녔던 거 아니냐. 예. 익숙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피의자 같은 경우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도요. 지난 13일 뭐 부산 일정의 모습을 나타낸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다른 일정에도 혹시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는요. 지금 경찰에서 좀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낼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뭔가 모습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어떤 보도나 얘기까지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박상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신데요. 오늘 이 피습 소식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고 주변 분들은 또 어떤 반응을 좀 보이셨나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 예. 뭐랄까 굉장히 놀란 상황이었어요. 이게 소식을 기사로 딱 접하자마자 예. TV부터 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상이 나오는데 예. 아무래도 목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려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예. 평상시에 전화 오시지 않던 분들도 전화가 몇 번 왔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 나가서 이런 하니까 정치 혹시 뭐 논평을 아는 하신 거 거 아니에요? 있나 싶어서 왜냐하면 12시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소위 상태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얼마나 위중한지 예. 또는 그다음에 두 가지였어요. 질문은 크게 하나는 얼마나 위중하냐, 괜찮냐, 뭐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거 혹시 아는 거 있냐 이런 거고 또 하나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나이 외에는 예. 크게 밝혀진 게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잘 진척이 안 되는데 이게 관련된 보도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뭐 굉장히 우려스럽고 당혹스럽고 또 빨리 어느 정도 다쳤는지도 예. 궁금하고 또 누가 그랬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뭐랄까요 한마디로 예. 너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오늘 오전 내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체포된 용의자 과연 무슨 얘기를 지금 경찰에서 하고 있는 건지 혹시 얘기를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건 또 아닌지 지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도 굉장히 이 사안 자체가요. 제1야당의 당대표를 공격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부산경찰청에서 오후 한 3시 좀 넘어서 브리핑을 했어요. 뭔가 좀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지금 이게 부산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부산 쪽 경찰들이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좀 담겨 있습니다. 보시죠. 피의자의 신원은 57년생 남성 A씨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는
총 길이 18cm, 날 길이 13cm의 칼로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경찰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총 68명의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8명. 그러니까 뭐 지금 60명이 넘는 대규모 이제 수사 인력이 이 팀을 꾸렸다. 지금 이런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제1야당 대표면은 어느 정도 경호를 받을 텐데 이걸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일까? 이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요.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현장에 경찰이 좀 수십 명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형사들도 있었고요. 여기 뭐 기동대도 있었고요. 여기 보면 한 40여 명 정도 배치가 돼 있었다. 근데 당시 현장에 배치된 경찰 인력은 이재명 대표를 전담하는 경호 인력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질서 유지, 뭐 그리고 또 혹시 뭐를 불상사 대비는 했겠지만 전체적인 질서 유지, 인파 관리에 중점을 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지지자 행세로 인해 이 지금 용의자 체포됐잖아요. 사전 위험 인물로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좀 설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성준 의원님, 제1야당 대표인데 별도의 경호팀이 지금은 아직 총선 국면에 본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서 이럴 때는 없는 겁니까, 봉송? 이제 경호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렇게 현장에 갔을 경우에는 예. 경찰 현장 인력들이 이제 투입이 되는데 예. 역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라든가 당대표 피습된 상황들을 보면은 예. 실제로 찰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선 후보가 있다고 해서 예. 그 예를 들면 뭐 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표라든가 예. 또 뭐 송영길 전 대표라든가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그렇고 예. 이러한 피습 상황들을 보면은 당시 이제 현장에 있는 경찰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지지자들이 근접에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경계심을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과연 범행의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경찰도 같고. 지금 그런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좀 그럴 수 설명이 있을 것 나와요. 같고, 대부분 저렇게 됐을 경우에는 현장 자체가 되게 혼잡해요. 특히 여기 다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자들이 예. 엄청 붙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취재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기자들 틈바구니에 들어오면은 예. 실제 이게 누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당대표와 함께 이제 수행을 하면서 대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자들 취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변인들은 또 빠져주거든요, 또. 그렇겠죠. 보통 그렇게 돼요. 그리고 앞에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앞에는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예. 당대표가 앞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한 어떤 경계가 그것을 이제 경계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거죠. 그것을 이제 이 피의자가 현장 상황을 상당히 잘 알았을 거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이제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경호에 대한 부분, 이번 경호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제 문제점으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경호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경찰 관계자가 설명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니, 이거 막을 수 없었습니까? 그리고 별도 경호팀은 없었나요? 현장에? 이겁니다. 자, 경찰 관계자 설명은 여야 대표는 경찰 경호 대상은 아니다, 일단. 그러니까 집중 경호 대상은 일단 아니다. 통상 4부 요인 정도만 평시 경호 대상이고 정당 대표는 아니다. 그리고 요청이 올 경우에는 약간 질서 유지나 이런 정도를 해주는 거지 뭐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경호 대상은 기밀이다. 통상 4부 요인 정도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는데 일단 여야 대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호 대상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근데요. 지금 이게 새해 일정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올 것으로 일단 예상된 일정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총선을 앞둔 정치 상황이라는 거는 평소하고 조금 간단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뭔가 좀 각별한 경우를 좀 신경 썼을 법한데 조금 아쉬운 지점이 있긴 있네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경찰들이 현장에 배치되는 것은 그야말로 질서 유지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면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배치되는 것이지. 또 우리는 또 안전사고에 대한 약간 충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예. 그 어떤 당 대표에 대한 개인 경호, 특히 근접 경호는 안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에 대한 근접 경호가 붙는 것은 각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 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후부터는 근접 경호가 붙는데 예. 그 이외의 정치인에 대해서는 근접 경호 대상이 아니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치인에 대해서 철저한 근접 경호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오면 거기 뭐 악수도 해야 되고, 요새 같으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자 그러면 뭐 셀카가 됐던 사진도 찍고, 이게 아주 가까운 거리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만약에 경찰이 경호를 한다는 이유로 막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건 또. 정치인 본인도 바라질 않죠. 왜냐하면 나를 좋아해서 찾아오는 국민들께 이게 경호 대상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는 본인도 평소에는 원치 않는 그럴 수 일이죠. 있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경호에 있어서 취약한 사람들이 이제 정치인일 수밖에 없죠. 이번에 그 취약점이 드러난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로부터 표를 받아야 뭐 아주 쉬운 편으로 표를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이게 거리를 둘 수는 없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게 지금 보면 경찰 발표에 의하면 열상으로 발표가 됐단 예. 말이죠. 자상이 아닌 열상이라 보통 칼로 찌르면 배인 상처는 우리가 자상이라고 통상 합니다. 자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근데 열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더 큰 일이 안 이루어진 게, 이게 칼을 감추기 위해서 아마 종이로 감아서 이렇게 접근을 한 것 같은데, 동영상을 보면 신껏 찌르는 순간에 아마 종이가 신체하고 먼저 접촉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종이 안에 있는 딱딱한 이 칼날이 이 뭉개지면서 예. 자상이 아닌 열상이 생기면서 그나마 그래도 더 치명적인 상처가 안 생겼던 것이 열상이라면 아닌가라고 피부가 찢어지는 찢어진 형태. 것이죠. 그걸 말하는 거죠, 예, 지금요. 예. 아무튼 지금 경찰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수술 중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아마 수술이 끝나면 어떤 설명이 좀 있겠죠. 구체적인 어떤 상처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설명이 좀 있을 거예요. 좀 기다려봐야 될 문제고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오늘 이 사건의 충격이겠죠. 아마 경찰은 당 대표급 주요 인사 전담 보호팀을 조기 가동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 때는 좀 하는 편인데 이거 좀 조기 가동하겠다. 뭐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수술이나 다 이제 회복이 돼서 퇴원하더라도 이제 활동을 할 때도 그러면 이제 전담 경호팀이 아주 강하게 붙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마 이제 경호팀이 붙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아까 김용남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정치인들은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악수도 하고 사진 촬영하고 이런 스킨십이 중요한 건데 앞으로 이런 스킨십 모습은 사라지는 겁니까 그럼? 제가 2012년에 좀 경험이 있어요. 제가 2012년에 이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겸 공보단 위원을 할 때였는데 예. 제가 박근혜 전 그때 당시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기간이 아닌 경우에 제가 수행을 나갔던 적과 대선 후보 기간에 나갈 때 수행을 나갔던 적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아닐 때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당직자들이 근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약간 에워쌌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조를 짜가지고 한 건데. 자체 경호 형태네요. 자체 경호 그러면. 형태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2006년에 그런 트라우마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한번 있어서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게 2012년 이제 대선에 들어가서는 본격 이제 경호팀이 가동되기 때문에 예. 당직자 팀이 약간 2선으로 가고 경찰이 앞선을 틔워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가서 저도 이제 근접 수행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뭐 지지자들이 준 선물이라든가 이걸 주면은 제가 옆에 있다 대신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전달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경계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과잉 경호냐 그다음에 스킨십이냐 이 차이가 대단히 현장에서는 기준을 잡기도 어렵고 매뉴얼화하기도 어렵고 예. 이것을 어디까지 경계를 놓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이제 이렇게 총선 국면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제 완쾌돼서 퇴원하신다고 그렇다 그러면은 설령 이제 경호 인력을 최소화한다 그래도 본인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또 유념해가지고 제가 보기에 현장의 경호 책임자를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찰을 두는 것보다는 예. 당에서 파견된 분이 좀 중심을 잡아가지고 경찰 인력과 당직 인력 기자들을 잘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그 라인을 잘 잡고 그걸 좀 현장 통제를 할 수 있는 분, 좀 유능하고
경험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해야지 예. 그렇지 않고 매뉴얼대로 할 경우에는 충돌이 잦습니다. 이까지 오면 안 되고 요까지 오면 되고 그렇겠네요. 그런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김영남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은 인기와 표를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중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장에 대한 아주 뭐랄까 그런 통제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현장 지휘를 하는 앞으로 경호 문화가 조금 정당 쪽에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치인들이 이런 테러 대상이 된 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보면 지난 2022년 일본에서는요, 아베 전 총리 기습 테러로 숨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툭하면 벌어지는 정치인 피습. 왜 이런 걸까? 우리나라도 이게 종종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이 피습 상황과 관련해서 외신도 주목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 언론이죠, CNN이죠. 뭐 굉장히 긴급하게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To Busan, South Korea, where the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has been stabbed in the neck with a knife in just the past few hours. Lee Jae-myung is in hospital in a conscious state, we're told.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내일 좀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네, 지금 뭐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면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좋은 관심인지 나쁜 관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외신들도 굉장히 주목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뭐 BBC 등등 이 굴지의 언론들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죠. 툭하면 이런 사건 벌어졌다고 우리나라에서요. 과거에 2006년에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난 대선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좀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노태우 후보의 광주지방유세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민주 광주 직관 시민 여러분 진정합시다. 여러분이 던지고 있는 화염병과 돌은 민주주의를 구태시키는 화염병이며 민족을 분열시키는 돌멩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지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좀. 자, 박찬 교수님. 그러니까 정치인을 향한 어떤 물리적인 행동. 전에는 뭐 달걀 정도 던지거나 아니면 뭐 길을 막 걸어서 뭐 이렇게 고성으로 항의하거나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흉기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거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뭐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제일 우려스러운 대목은 사실은 뒤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본 수차례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뭐 배후 세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믿고 사회적 불만이나 개인적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범죄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불만을 포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의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유명인이라든지 또는 묻지마 범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정치가 사실은 뭐 서로 대화와 토론이 우리가 좀 익숙한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증오의 정치 그리고 또 선악의 정치,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정치다 보니까 이 정치인들이 그런데 아까도 보셨지만 국민들과 이렇게 접촉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주목도도 높고 접촉도도 높고 열려 있고 경호는 없고 자, 이러다 보니까 손쉽게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범죄를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렇게 되면 자신의 행위나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가 쉽게 언론을 통해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 정치가 감정 표출의 대상이 되는 이런 위험한 상황도 가끔씩 펼쳐지는 것 같아요. 뭐 좀 더 배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배우가 있다면 당연히 엄중하게 대처하고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배우가 없다면 과거의 몇몇 사례처럼 그렇다면은 이런 불만들이 왜 우리 정치는 좀 더 취약할까? 물론 뭐 외국에서도 총 쏘고 이런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우리 사회의 어떤 정치가 대화와 토론을 장려하고 그것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증오 또는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는 이런 정치가 너무 진영 논리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정치인에 대한 특히 유명 정치인에 대한 이 악성 감정 표출이 좀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우리 정치권이 한번 좀 되돌아볼 대목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생겼어요. 이게 큰 숙제를 지금 던져준 겁니다. 이 상황 자체가요. 그런데요. 기억을 돌려보면 주한 미국 대사까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미국 대사가 대상이 됐거든요.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I'm bleeding here. Okay. I'm bleeding here. Can you call the hospital? Okay. The arm, the face feels really good, but thanks to the great medical professionals, 자, 조정현 평론가. 굉장히 사실 극단적인 행동이잖아요. 이런 거는요. 이거 뭐 정치 테러라고 표현되고요. 아니면 뭐 유명인을 향한 어떤 이 몹쓸 짓이죠. 사실은요.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요. 이게 아까 박상현 교수님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어떤 정치인을 향한 극단적인 지지의 이면에는 극단적인 또 다른 상대를 향한 혐오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게 작용을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말씀이 앞서서 사실 저 2005년 마크 리포트, 2010년 저 때요. 저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제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중동 순방 중이었는데 저게 새벽에 저 급보로 날라왔어요. 그래서 대통령께 긴급 보고 드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다음 바로 이제 위로 메시지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귀국하는 길에 병원에 들리셨던 기억이 제가 지금 생생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 박창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상호 관용과 어떤 이런 우리 정말 상호 관용이 존재하는 극단의 정치가 이런 일을 만드는 건데 사실 저 이번에 민주당의 대응을 보고 좀 제가 조금 정말 높이 사는 부분들은 절대 예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거는 추측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해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건지. 왜냐하면 거기서 섣불리 결론을 내버리면 이게 오히려 확증 편향적 진영 논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증오와 더 분열과 더 적대감을 부추기지 않겠습니까? 뭐 반대하는 진영 일각에서는 뭐 더 다른 소리 할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여기 민주당 지지자층에서는 왜 우리 대표를 이렇게 경호 문제에 대한 뭐 약간 불만 이런 목소리가 있더군요. 때문에 그래서 저 정말 여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추측과 우리가 예단하지 말자라고 지도부가 이렇게 좀 정리해 준 것도 대단히 저는 초기 대응을 잘한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자면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 진영의 극단의 정치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고 계속 가다 보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관용의 정신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가 이번에 많은 것을 함의도 던져줬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가 뭔가 좀 절충점을 찾아가는 정치들을 아침 총선이 이제 98일 정도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선진화하는 이런 계기로 삼는 그런 좀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은 아픈 소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가 좀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 앞서 소개했던 과거의 이른바 정치 테러, 비습. 범인들이 각각 있었잖아요. 그럼 범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근혜 테러 피의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0년. 리포트 대사 테러 피의자, 살인미수 적용됐고요. 업무방해 혐의. 각각의 적용되는 혐의가 다르네요. 징역 12년.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테러 피의자. 이분은 구치소에서 지금 극단적 선택 이렇게 좀 전해줬잖아요. 요거요. 김용남 전 의원. 김용남 전 의원은 뭐 검사시기도 하고 이제 변호사시기도 하니까 지금 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테러하고 리포터 테러가 좀 다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안 관련해서 이게 공갈미수하고 선거법 적용이 됐는데 10년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왜 살인미수 이런 게 적용이 안 됐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그때 검찰에서는 살인미수도 기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이제 커터칼로 이 목 부위, 얼굴 쪽을 그었는데 그게 잘못하면 이제 경동맥이나 이런 게 끊어지면 거잖아요.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갖고 저지른 살인미수가
6까지 해서 기소를 했는데 법원에서 예. 이게 문구형 커터칼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커터칼. 밀어서 하는 예. 그거를 살인의 도구로 보기엔 좀 약하다는 이유로 그 부분은 무죄가 났던 거로 제가 그 수단이 됐던 그 흉기가 문구용이다 원래 목적이. 예. 아. 그래서 뭐 상처 부위도 다행스럽게 이제 목적은 피해갔기 때문에 예. 그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유세 방해 등의 혐의로 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건 조금 의문이에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아까 예. 봤던 그 범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박근혜 테러 피의자,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공갈미수 혐의 징역 10년. 그런데요. 리포트 대사의 경우는 이 사건의 경우는 살인미수, 업무방해는 알겠어요. 뭔가 어떤 그 방해를 한 거니까. 근데 여긴 또 살인미수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또 왜 약간 다른 겁니까? 리포트 대사의 경우에는 큰 식칼 같은 칼로 얼굴 부위를 그거는 명확한 흉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를 인정을 한 것이죠. 근데 박근혜 당시 당대표의 경우에는 문구형 커터칼이라는 이유로 살인미수 부분은 무죄가 선고가 났는데 문구형 칼도 굉장히 위험하지 사실 않습니까? 문구형 칼도요. 이게 공격받는 그 부위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목숨에 지금 치명적인 그 위험을 문구형 칼이 가할 수 머릿속에 있거든요. 떠오르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또 잘 들잖아요. 칼은 그 칼이. 그건 표현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 예. 그래서 저 부분은 글쎄요. 그 물론 판단은 당시 재판부가 했습니다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과연 합당한 판결이었는지 그거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박성준 의원님, 오늘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던 이 지금 용의자 경찰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다 그러죠. 이거 아무래도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이제 굉장히 엄중해진 건데 이거 중형이 나올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현장의 화면을 보더라도 충격적이거든요. 사실은 그 범행 현장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이런 이제 정치 지도자에 대한 어떤 테러들이 있어 왔고 그런 경각심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일단 이제 현장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런 모습이 드러났을 때 과연 그러면 이런 정치의 양극화라든가 정치의 어떤 극단의 정치들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경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굉장히 숙제로 앞으로도 계속 남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권자를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인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관용의 정치라든가 실질적으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테러는 안 되는 거고 민주주의에 경쟁하는 어떤 위협이다.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 대국민 접촉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설득하고 함께 가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과정인데 과연 대표라든가 대선 후보라든가 과연 경호를 어디까지 할 건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실질적인 어떤 현장에서 그들이 와서 서로 회의하고 또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었던 것들은 이제 마크 리포트의 어떤 그런 그 현장이었던 것 같고 또 박근혜 전 대표라든가 송영길 전 대표의 상황도 특정하게 어떤 당시 상황을 보면 대국민에게 만나고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었는데 그 의도성을 가진 그 한 개인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난제이고 숙제일 것 같아요. 자, 패널분들이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큰 과제를 일단 던진 거예요. 이거를 좀 잘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해결을 하고 이러된 뭐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 피스의 파장 취소되고 미뤄지고 뭐가 취소된 것도 있고요. 뭐가 연기되고 미뤄진 것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전을 방문하고 있었는데 어떤 질문을 받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서 뭔가를 안타까움도 표현하고 뭔가 얘기 좀 꺼내놨는데 일단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수사당국은 총력을 다해서 엄정하게 수사해서
사안의 전모를 밝히고 마치 만약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게 본인이 당한 것처럼 생각해달라. 그러니까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어떤 걸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한 비극이고요. 이거는 뭔가 해결될 문제입니다.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걱정과 당부, 이걸 좀 브리핑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이런 사안에 뭐 여야가 있겠습니까? 다들 걱정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엄정하게 이거는 밝혀내야 됩니다라는 부분도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에 준비된 거는요, 몇 장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취소되고 미뤄지고 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보시죠.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금 이 시간쯤이면 대구 쪽인데 원래는요, 오후 6시에 지금 이 시간쯤에 대구 경북 신년 교례회가 예정돼 있어요. 앞서서는 대구 경북 무슨 신년 인사회인데 그건 예정대로 가지만 교례회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요게 있었는데 지도부는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이런 걸 좀 감안을 한 거죠. 그걸 좀 감안했다, 배려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하나 더 보죠.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관련 일정도 뭐 줄줄이 취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부산 방문한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게 취소됐고요. 그리고 내일 윤석열 대통령 주례 신년회 이건 뭐 당연히 참석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정이 지금 당 일정이 지금 계속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요 상황이 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비상의원총회 지금 열 예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상태 그리고 앞으로 당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좀 논의하는 자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죠. 이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볼 건데요. 지금 이게 쌍특검법이 지난달 28일 통과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실로 보내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데 당시 통과 직후에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실은 오전쯤에 이게 정부로 이송이 되고 오후에 국무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이런 예정이 있었는데 이게 국회에서 오늘 이송을 약간 미룬 겁니다. 여기 연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 연기 그리고 특검법 이송이 늦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국무회의 상정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자, 최소연 평론가. 아무래도 국회가 이 이른바 쌍특검법 이 두 가지 특검법안을 정부로 보내자는 건 아무래도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이거를 좀 의식한 걸로 봐야겠죠? 그렇죠. 감안됐다고 봐야죠. 사실 이 두 가지 법안이 갖는 파괴력과 어쨌든 지금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사실 정치적뿐만 아니라 총선까지도 연결되어서 굉장한 그 정말 말하자면 국민의 여러 가지 선택에도 좀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피습이 됐는데 그래서 원래 10시에 국무회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기로 했다고 당초 그랬다 그래요. 2시로 연기해서 이제 아마 그러면은 오후 2시에 그러면 법안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오면 이제 거부권 행사될 거라고 이미 뭐 제2 요구권은 이미 그 기정사실화한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오늘 이렇게 안 한 것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 날까지는 연장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일단 안위와 그다음에 안전 그리고 좀 병환이 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제서야 사실은 이 쌍특검법 국회가 정부를 이송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은 사실 또 여러 가지 또 갈등과 또 분열의 요소들이 여야 그다음에 야당과 대통령실 대립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모두가 지금 이 정치 테러에 대해서 극단 정치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도 국회나 저는 정부가 이런
그것은 사실은 정무적 판단 당연한 거죠. 이런 정무적 판단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강행한다. 오히려 그것이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 어찌됐건 2, 3일간은 대한민국의 정치 시계는 조금 멈춰 있고 그 와중에 우리가 무언가 이 차제에 한번 뭔가 우리가 왔던 길을 되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저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약간 뭔가 약간 여유를 갖고 한숨을 돌리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 이게. 그런데요. 약간 빠른 것 같기도 한데 약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슨 문병?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뭐 질문도 나오고 뭐 설명도 좀 있었거든요. 약간 뭔가 빨라 보이긴 한데 지금 아직 서울대병원 상황이 추가적으로 아직 들어오는 건 없는데 뭐 수술이 어떻게 됐고 어떤 상황인지 아직 없지만 문병 얘기가 있는데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관련 질문을 받았어요. 들어보시죠. 지금은 빠른 회복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의 마음이야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중단하고 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방문하는 것이 빠른 회복에 꼭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치료하시는 상황을 보고 제가 그쪽 일정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회복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정을 맞춰보겠다는 거는 의사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회복이 돼서 입원 상태로 병실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비췄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또 약간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신속한 수사 및 이 대표의 치료 지원 지시했고요. 지금 대통령실 안팎에서 약간 들려오는 듯 약간 설명을 통해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표 위문 방안. 그러니까 이게 병문안. 이게 그러니까 이 문병이잖아요. 요거 검토 중이다. 생각 중이다.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김용남 전 의원님. 네. 근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도 뭐 대통령실도 누가 갈 거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민한다고 나왔거든요. 예. 뭔가 그때하고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긴 해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어떤 본인에 대한 사법 절차를 앞두고 갑자기 단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방문은 안 했었죠. 하지만 이건 경우가 완전히 다르죠. 이번 테러에 의한 그 위급 상황이 생긴 것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내지는 비서실장 정도의 급에서 비서실장급 정도. 병문안을 가는 게 맞겠죠. 어쨌든 제1야당의 대표고 저도 아까 제 스마트폰에 월스트리트 저널 앱이 깔려 있는데 바로 속보가 기사? 뜨더라고요. 속보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게 외신에서도 이렇게 빨리 속보를 띄우는 거 보니까 예.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정말 정치 테러에 의해서 지금 병환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병문안을 계획할 만한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문병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따로 전달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대통령이 직접 병문안 그게 오히려 환자 내지는 병원에 계신 다른 환자분을 대단히 이렇게 뭐랄까요? 그렇죠. 또 불편할 수도 있겠군요. 만드는 그거는. 그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메시지를 뭐 비서실장 등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그거야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그거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박성준 의원님. 근데 참 저는 답답한 게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호흡이 이렇게 짧아요. 뭐 지금 벌써 병문안 얘기, 위문 얘기하고 이런 얘기 기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기자들 그러면 좀 지켜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의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벌써 무슨 뭐 병문안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들이 앞서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잡아주는 건 대통령실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좀 지켜봅시다. 빠른 회의를 빕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지 벌써 더 나가서 뭐 일을 중단하고 뭐 병문안 가겠다 이런 식의 어떤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호흡이 너무 짧고 대통령실의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 호흡 한 호흡 가면서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무슨 뭐 대국민 메시지 내고 뭐 이렇게 문병 얘기하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습니까? 지금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수사를 지시하고 그런 것들에서 진실을 밝히고 이런 것들이 맞는 것이지
오히려 지금 이렇게 문병 얘기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좀 예, 이렇게 길게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뭐 논쟁할 만한 사안은 논쟁 상황이 아닌데 좀 보입니다. 뭐 제가 알겠습니다. 김영남 의원 전 잠깐만요. 의원 이렇게 논쟁하려고 하는 게 제가 아니라 정리 좀 좀 이렇게 드릴게요. 메시지 예.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잠깐만요. 예. 지금 이 시각에도 서울대병원 앞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이 그 앞에 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되도록 빨리 병문안 하겠다고 지금 그 앞에 지키고 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글쎄요, 병문안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언급조차 알겠습니다. 하는 게 부적절한지는 잘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살짝 두 분이 신경질인데 제가 이건 정리를 제가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문병 병문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본인이 약간 열어뒀어요, 가능성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브리핑이나 어떤 설명이 나온 게 아니라 대통령실 안팎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가 조금씩 이게 전원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거 살짝 이제 문병 얘기를 벌써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런 얘기도 못 합니까? 지금 약간 이런 신경질을 벌이셨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문병 얘기도 오늘 뭐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답변을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이 민주당 내부로는 정치적인 어떤 파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정치권 안팎 얘기가 벌써 나와. 이것도 빠를 수도 있지만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얘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여러 일정이 있었는데 오늘도 뭔가 좀 점점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만나서 더 굳어진 것이지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요. 예. 고무신 공장에서도 고무신을 그렇게 빨리 찍어내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당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오겠습니까? 당원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이재명 전 대표 만난 뒤에 더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 이재명 전 대표를 뭐 따로 더 만날 필요가 있습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요.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로 불리신 분 4분의 현역 의원 계시잖아요. 그중에 한 분께서 오늘 뭔가 좀 얘기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아마도 내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원들이 좀 모여서 얘기를 깊이 나눠보고 최후 통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좀 고민해봐라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좀 줄까 싶습니다. 그분들의 선택이죠. 그분들께서 저를 도구로 쓰시겠다면 기꺼이 내드리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제가 그분들을 도구로 쓰기 위해서 오라가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소리는요. 오늘 이 피습 사건이 있기 전에 오전에 나온 목소리거든요. 근데 박창희 교수님. 일단 신당 창당 의지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이 비명계 현역 의원 4분께서는 뭔가 최후 통첩을 하겠다. 이르면 뭐 내일 모레쯤에. 근데 이제 최후 통첩을 받아야 되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이거 앞으로 민주당 내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게요. 그 결과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나 지금 소위 탈당 결심을 하실 그런 분들이 의도치 않게 이거 지금 후폭풍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변수가 지금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원래는 뭐 4일 날 신당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뭐 정치권이 사실상 스톱돼 버리는 상태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 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부위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었어요. 지금 아직 이게 지금 뭐 수술이 잘 끝난 것도 아닙니다. 뭐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이 돼서 뭐 국민들에게 최소한 영상으로나마 고맙다라는 말 정도 그 몸이 좀 이제 신경 써서 고맙다 이 정도 나와야지 그다음에 뭔가 시계가 돌아갈 텐데 그러려면 최소한 한 3, 4일은 걸릴 거란 말이죠. 수술이 잘 끝난다는 전제 하에라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앞서서 봤던 인터뷰 내용 뒤에 이 사건이 알려진 뒤에 쾌유를 기원하겠다. 이거 충격이다. 그렇죠. 이런 입장을 냈어요. 그럼 민주당 당원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장 당대표에 대한 그 우려, 걱정, 빨리 쾌유를 빈다. 이런 분위기일 거고 뭐 최소한 당대표에 대한 뭐 여론이 굉장히 당의 결집도 높아질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뭐 사퇴 안 하면 나 탈당하겠습니다. 또 신당 만들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한다소 치더라도 국민들에게 또는 당원들에게 이게 돌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폭풍이 이제 이낙연 신당에게는 굉장히 조금 좀 어려운. 어떻게든 시간이 가야지만 뭘. 그렇죠. 좀 최소 한 일주일 정도는 이 상황이 좀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뭐 어떻게 보면 최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그러면은 이번 오늘 사건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동력은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정치권 격언에 예측하는 변수는 변수가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런 것이 변수가 될 것이다. 그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상수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발적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정말 이 새해 벽두에 제1야당 대표의 테러 피습이라는 이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날지 뭐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런 불행한 일들이. 그래서 저는 당장 지금 여의도의 시계는 멈췄다. 여의도의 시계는 멈췄고 째깍째깍 굴러가던 지금 이낙연 신당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의 이준석 신당까지도 이 크고 작은 여파에 어쨌든 저는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 여의도 시계가 좀 멈췄다는데 얼마나 멈출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제가 보기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금 그 환부에 대한 상태, 그다음에 안전성,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조금 감사하다라는 최초의 메시지 이런 게 나올 정도까지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동력을 부추기거나 그다음에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사실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당분간 저는 이제 침묵의 시간으로 가면서 정중동의 시간은 가겠지만 이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오히려 저는 말하자면 서로의 공생관계를 언론에 흘림으로써 오히려 이런 동력들을 좀 키워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리더십이라든가 어떤 내부인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혹은 그것을 빌미삼아 당을 뛰쳐나가거나 하는 지금 메시지가 나올 타이밍은 아닌 거죠. 그쪽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 그냥 그 제3지대, 양당 정치의 폐해 뭐 이런 좀 제3지대적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준석 전 대표라든가 이렇게 서로 상호 편승 전략을 통해서 동력을 키워서 당분간 시간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조준하면서 가는 상황은 당분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한 앞으로 저는 그 신당 창당이라든가 총선 시기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분석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내일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잡았잖아요. 그럼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 오늘 상황에 대한 얘기도 있을 텐데 자, 내일을 계기로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분열의 위기에 놓여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정치가 이제 볼 때 이제 큰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님이 이제 신당 창당의 시계를 이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때 정치의 시계가 잠시 이제 멈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신당의 시계는 그대로 갈 거라고 봅니다. 숨고르기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이제 세가 형성되면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이 있고 이미 정치적 타임 스케줄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신당 창당의 어떤 타임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는 신당 과정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잠정적으로 좀 숨고르기에 들어갈 시기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 건 있겠죠. 내부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이낙연 전 총리님의 이제 외부의 어떤 원심력이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낙연 총리님을 부응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흔들어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건데 그거는 당분간 저는 조금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지만 결국은 신당 창당과 당 내부의 어떤 그런 목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결국에는 분열로 약간 쪼개지는 형태를 예상하시는 거네요, 일단은. 지금 저는 그 스케줄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서 뭔가 총선을 향한 정치적 스케줄을 만드신 분들이 이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게 약간 이른 듯하지만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런 분석, 그다음에 이런 해석, 해설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내용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당 관련된 주제가 나왔네요. 앞서서는 전 이재명 대표 요 피습 사건 관련된 일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좀 분석해드렸는데 이번 여당 주제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구행 한동훈, 영남 물갈이 결심하고 물음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정이 대전 그리고 대구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구 오늘 사실은 금물 첫날이잖아요. 오늘이 올해. 근데 대구를 갔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좀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대구 쪽 얘기하기에 앞서서 대전에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귀를 잡는 누가 봐도 귀를 잡는 얘기를 좀 꺼내놨는데 우선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이런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습니다. 저는 그 헌신의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그 과실은 여기 모인 우리 아닙니다. 모두 국민에게 돌려드립시다. 그러니까 본인은 4월 10일 이후 생각 안 하고 뭐 과실 저는 관심 없어요. 근데 지금 여당에 보배들이 있는데 희생해야 됩니다. 보배인데 희생하세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했죠. 4월 10일 이후에 내 인생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약간 뭐 결기를 보인 것 같아요. 근데 헌신하고 그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보배들이 희생이 된다. 아까 영상 들으셨죠? 이 얘기를 덧붙였어요. 관련된 목소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에게 필요한 게 뭐죠? 몸살이지 않고 말할 때 말하고 싸울 때 싸우고 그리고 합리적인 경쟁의 결과에 승복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불출마를 사실 정계 데뷔하자마자 정계 은퇴 선언 같은 걸 한 건데요. 그렇지만 불출마가 무조건 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마가 희생이고 헌신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요. 그런 필요한 결정을 저는 사심없이 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라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김영남 전 의원님. 네. 희생을 얘기했어요. 네. 근데 알쏭달쏭합니다. 희생이. 이거 혹시 공천을 통한 대대적인 물갈이 예고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연설 때 본인의 22대 총선 불출마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내가 불출마한다. 그다음부터는 누구에 대한 불출마도 사실상 명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보기엔 그래서 소위 물갈이 아니면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 배제의 폭이 여느 그 총선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비워지는 자리를 어떤 사람들로 채우느냐. 그게 정말 총선의 당의 전체의 승리를 위한 최선의 공천이 될 수 있느냐. 결국엔 그게 관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명분을 통해서 역대 총선에서도 현역 의원 대략 50% 내외의 물갈이는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물갈이를 대폭하면서 그러면 국민의힘 전신의 정당들이 의석수를 늘려왔느냐 아니면 거꾸로 줄어왔느냐. 근데 후자였죠. 사실은 19대 총선 때는 152석을 했고요. 20대 총선은 제 기억에 121석인가 하고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는 103석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물갈이가 안 돼서 의석수가 그렇게 계속 쪼그라들었냐? 그게 아니거든요. 새로 들어온 물이? 그렇죠. 그러니까 비우는 것보다는 채우는 게 훨씬 중요하고 그 비우는 과정에서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룰에 의한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당원당규에 의하면 1월 11일까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번 주 주말 정도까지는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한 임명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야 그 위원장이 다른 공관위원들을 선임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누가 공관위원장이 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 또 그 그렇게 꾸려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정말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룰을 만들어내느냐.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영상을 나눠서 두 가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상을 들려드렸는데 거기서 앞부분에서는요. 국민의힘에는 보배가 있다. 근데 보배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걸 들으면 그러면은 당에 어떤 분들은 좀
뭔가 희생해서 출마를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연상이 되는데 또 뒷부분 다른 영상에서는 그 희생이라는 게 불출마 얘기하는 거 아니다. 출마도 희생일 수 있다. 이거 도대 두 가지가 어떻게 무슨 뜻을 갖는 겁니까? 그럼 이게? 출마는 하는데 지역구를 옮겨서 험지 출마하면 험지 희생이죠. 출마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주일의 모습을 볼 때 예. 비대위원장 정도 되고 당대표가 되면요 차분해야 되는 거예요. 오. 항상 흥분된 상태예요. 부흥 떠 있고 말할 때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정치 언어를 볼 때 아직까지 검찰의 언어예요. 이 정치인의 언어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 지금 문맥이 안 맞잖아요. 일단 4월 10일 이후에 자기가 뭐라고 하죠? 승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 생각하지 않고 있고 과실은 가져가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4월 10일 선거 승리하면 과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헌신하겠다라고 했는데 헌신은 어디서 헌신하는 거예요? 정치인은요. 한동훈 장관이 지역구에 출마해서 그것이 승리를 하는지 실패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지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정치인은. 불출마가 헌신이 아닌 거예요. 아니 장수가 가서 싸움터에 싸워서 자기가 그 결실을 봐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그 출마 자체를 안 하는 게 무슨 헌신입니까? 이거 언어 도단인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희생을 남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데 자신이 희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선언했는데 무슨 정치인의 언어입니까? 이걸 볼 때 결국 이제 한동훈 장관이 차분하게 좀 정치를 좀 보고 한국 정치에 그다음에 미래가 무엇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답을 내놓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 지금 쭉 보면은 정치 구도를 계속 이념 구도로 가고 있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돌격대장 모습을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지 아직 정립돼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 오늘 뭐 저런 얘기를 꺼내놔서 약간 귀를 잡았어요. 어떤 희생 얘기를 꺼내는 순간 정치권에서는 쫑긋하고 세우잖아요. 아 이거 무슨 뜻일까? 여러 가지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대전에 이어서 대구를 방문했는데 그 대구 방문 모습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우리 당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우리의 기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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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요. 여기서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배우고 싶으더만은 빨리 나와. 됐나? 같이 찍어야지. 좋은 길을 좀 갈게. 유석 평론가. 앞서 지난 11월 장관이었을 때 장관 재임 당시에는 대구를 갔을 때 존경한다 그랬어요. 네. 근데 오늘은 기둥이다. 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오늘 대전에 이어서 대구. 사실 첫날 어떤 근무일, 올해 근무일의 첫날 대구를 찾은 건데 물론 다른 일정도 있어요.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다른 일정도 소개해드리죠. 향후 지금 잡혀있는 일정인데 오늘 대전 그리고 대구 4일에는 광주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5.18 민주묘지 참배 등이 있고요. 그리고 5일에는 경기도 땅 그리고 8일에는 강원도 이렇게 있는데 일단 오늘 일정이 좀 주목되는데 오늘 대구 찾은 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이제 법무장관 때 한동훈 장관이 갔던 데를 동훈 여지도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막 이제 색깔을 칠했는데 이제는 그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지금 예정돼 있는 지역을 오늘 간 곳과 갈 곳 색깔이에요. 신동훈 여지도인데 어디로 돼 있습니까? 우측이잖아요. 말하자면은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에 가는데 일단. 대구를 왜 갔느냐? 예.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이준석 신당도 대구를 거점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 선제 타격의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한 이준석 신당 까불지 말아라는 그 선제 타격의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본인이 뭐 이번 선거에서 출마든 출마하지 않든 국민의힘의 지금 당대표 아닙니까?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뭐 보수의 성지 혹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를 찾는 것은 어쩌면 가장 루틴한 일정입니다. 제가 여기서 다만 좀 이제 박성준 의원님께 제가 좀 아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왜 정치인의 언어를 쓰지 않느냐고 얘기하는데 나름 아마 차별성을 갖는 지점들을 가지고 아마 지금 메시지나 워딩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지금 그 여러 지금 시도당 위원회를 찾는 거는 본인이 조금 부족하다고 싶은 리더십과 당내에 좀 착근하는 그런 것에 대한 또 다른 아마 또 보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이제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5천만 문법을 본인의 언어로 어떻게 정치인의 언어로 승화시킬 것인지 그게 아마 남은 과제인데 아마 1월 중순 지나고 나면 차츰차츰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주는 정말 본인의 여의도 사투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를 찾은 건 이준석 전 대표가 뭔가 하고 있다. 대구를 기반을 할 것 같다. 그걸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마침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 추진하고 있잖아요. 오늘 뭔가 얘기를 꺼내놓는데 영남 얘기를 해요. 영남 얘기를.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하기로 하신 분도 있는데 여기도 뭔가 또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 얘기를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이제 흡수할 생각이야 당연히 있는 거고요. 네. 다만 그분들이 움직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정이 다른 걸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사람들을 공천에서 탈락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흡수할 수 있다. 아니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서 고양이가 아닌 사람도 골라서 흡수하겠다. 얘기를 해봐야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위 소통하고 좀 표현이 그렇지만 발은 걸쳐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희 개혁신당의 어떤 지지율 지표라든지 또 몸담고 있는 정당의 또 공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합류 여부를 결정하실 것 같고. 자, 박주환 교수님. 앞선 얘기하고 연결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어떻게 공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공천을 통해서 뭔가 물갈이를 많이 할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인데 그럼 거기 탈락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영남권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탈락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분들과 손을 잡겠다, 품겠다 이겁니까 지금? 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허를 찌르는 예. 굉장히 괜찮은 전술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대폭적인 물갈이를 지금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 예. 지도부도 비정치인 일색으로 꾸리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영남권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될 텐데 문제는 이들을 갖다가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물이라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꿰는 구슬을 꿰는 지금 전략이 안 보여요. 언어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 여권을 어디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물갈이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시작은 될 수 있을지언정 예. 이게 목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신당이 얘기하고 있는 바는 예. 지금 끈은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은. 용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끈은 가지고 있는데 이 끈에다가 끌 구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구슬을 갖다가 영남권에 지분을 가지고 있고 예. 실제로 지역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예. 이런 소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꿰면은 예. 최소한의 성과는 저는 거둘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점을 갖다가 이준석 신당이 예. 지금 정확하게 그 약점을 잘 찌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당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당을 만들려면은 이른바 이제 시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의 기준을 넘고 그리고 중앙당을 만들고 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신당 창당 작업을 좀 이끌고 있죠. 천하람 변호사.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5개 시도당 창당 준비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까지 5개 시도당 창당을 완료해서 1월 안에 저희 개혁신당, 중앙당 창당을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 전해드리는 동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3시간 수술 끝에 회복실로 이동을 했답니다. 아, 수술이 3시간 걸렸군요. 일단 회복실로 이동을 했다. 자, 요겁니다. 다음 있습니다. 속보가 좀 계속 들어오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수술 잘 끝났다. 경과는 지켜봐야 된다. 뭐 요거는 일단 잘 끝났다. 경과는 좀 두고 봅시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마 처음 났던 속보 한번 다시 볼까요? 자, 3시간 수술 끝에 회복실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지금 방금 들어왔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관련 뭐 신당 얘기하다가 속보가 들어와서 바로바로 전해졌어요. 속보가 오면 저희가 바로바로 전해드립니다. 지금요. 그게 생방송의 묘미죠. 갑자기 또 생방송이란 걸 또 이렇게 강조해 주시고. 자, 아무튼 김용남 전 의원님. 예. 앞서서 천하람 의원이 신당 얘기하면서 5개 시도당 준비가 1월 중으로 끝난다. 그리고 중앙당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5개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3곳. 그리고 대구, 경북 포함해서 5곳. 그럼 수도권과 대구, 경북.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럼 이거는? 그렇죠. 다른 지역이 없어요, 지금. 우리 정당법을 보면 17개 광역단체가 있잖아요. 예. 그중에 최소 5개 이상의 광역단체에 시도당이 마련돼야 됩니다. 근데 딱 5개를 여길 잡은 거군요. 근데 지금 신당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뭐 역대 신당이 다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인물난이에요. 정치권에 있는 인적 자원의 대부분을 양 당이 지금 가져가고 있고 새로 그 유입되는 자원들도 대부분 기호 1번 내지는 기호 2번 쪽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신당의 경우에는 좋은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전국적으로 후보를 다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한데 그럴 경우의 단점은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아니 뭐 저 정도 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출마를 했냐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엄선하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마 보기에는 개혁신당은 아마도 유한한 인적 자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도권과 TK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는 일단은 그러면은 사실 TK는 보수 정당의 텃밭 같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수도권은 승부를 반드시 그렇죠. 내야 되는 곳이니까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인적 자원이 좀 더 풍부해지면 뭐 다른 지역 부울경을 비롯해서 충청도와 호남에도 후보를 낼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단계에서는 5개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을 모두 투입하는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식으로 창당을 진행할 것이고 아마도 총선에서도 이 5개 지역에 집중적으로 후보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준석 전 대표 오늘요 지금까지 사실은 노원을 좀 완전히 떠난 건가? 그리고 대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대구 출마를 하려는 거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꺼내놨어요. 들어보시죠. 저는 모든 곳을 열어놓고 움직일 거고요. 저는 이번에 제가 탈당선언도 노원구에 했지만은 노원구 주민들을 만나도 저는 항상 노원구에 나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높아요라고 얘기합니다. 그거야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노원구를 떠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노원구에 잘해보겠다고 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저 대구 출마 카드를 접은 건 아니죠? 접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 최소영 분인가? 노원을 언급하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대구입니까? 노원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당에 앞서 탈당 선언은 어디서 했습니까? 노원구에 있는 한 돼지갈비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가 정치인의 그 본심을 알려면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입과 발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원이라는 데가 사실 지금 그 넬슨 만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전략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포기와 전략인데 저는 이걸 4글자로 줄이면 후위를 도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이 선도마가 돼야 합니다. 선도마. 그런데 이게 대구에서 선도마가 될 것이냐 수도권에서 선도마가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역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은 오히려 대구는 거점을 또 놓는 동시에 후위를 도모하는 차원이지만 수도권에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본인이 정말 그러면은 노원에 깃발 꽂고 선도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본인이 지역구 출마로 노원에서 할 수 있다 이 뜻이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스탠스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신당의 힘을 더 키울 때까지 본인이 지금 상품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상품성을 최대한 주목도를 높임으로써 가져가는 전략의 일환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노원이 지역구가 하나 줄잖아요. 그거는 뭐 선거법 아직까지 한 번 더 남았으니까. 노원병이 원래 지금 줄게 돼 있죠. 가 출마했는데 거기가 지금 사라지게 되단 말이에요. 사라지게 돼 있죠. 지금 부천 몇 개 하고 지금 돼 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으니까. 노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3월 초 정도에 결정이 되겠죠. 지역구 선거구 획정 자체가. 지켜보겠다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지켜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의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사실 이제 한국의 정당 구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도 그러면 지역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이제 호남하고 이제 TK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정치의 출발을 어디서 했어요? 노원이죠. 노원인 것이죠. 거기 가서 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출발과 더불어서 이번 총선의 가장 승부처는 어디냐면 이제 결국은 수도권이죠. 120석이 넘는 이 수도권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나 소구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개혁신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